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현수 집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원래 집사님들이 이런 데 올라와서 강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시겠대요. 우리는 기도도 위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올라오실 때 박수로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수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드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도시농부가 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도시농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걱정이 됐었습니다. 어떤 교회지? 인터넷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교회로 딱 있어서 이런 가건물로 지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굉장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인들의 표정, 얼굴이 모두가 화사하신 게 저도 이제 곧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20년 전에 그 교회 모습이, 그 교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옛날 우리가 막 부흥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죠. 사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다 비대면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데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딱 오면서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인사 좀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들 옆에서 서로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 좀 나누시죠? 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 농부입니다. 지금 10년이 좀 넘었고요. 2012년도쯤에 아무것도 모르게 교회 집사님들하고 저희들도 이제 뭐 형님하고 하면서 저 포천에 땅 좀 있는데 거기서 농사 짓자 해가지고 5분이 조그만 공동체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7km 편도 37km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땅 일구라 그러면 일구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도시농업을 접했는데 제가 이제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 과정을 받으면서 그 집사 형님들한테 이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시농부 중에서 제 직업이 뭐냐면 도시농업 크리에이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을 우리가 취미나 여가 아니면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발전까지 하고 다양하게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께서 호를 지어주셨어요. 지평이라는 호. 남들은 뭐 지평 막걸리 또는 뭐 지평에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평이라는 호가 참 좋습니다. 도시농업의 영역을 넓혀라 라는 뜻으로 지평으로 호를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땅속에 막 휘짓고 다니죠. 그러면서 거기에 물길도 내고 공기구멍도 내고 또 지렁이는 자기 몸무게의 100%를 하루에 먹어요. 그러니까 1g이면 자기가 1g을 먹고
똥을 싸는데 그게 분변토죠. 이게 최고의 비료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영역을 막 휘젓고 다니는데 굉장히 토양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밝고 선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평이란 호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2012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하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도시라는 인공지반 위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생명을 심는 운동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꽃이나 나무나 풀 아니면 상추를 심더라도 필요한 것들 있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은 어때요? 다 빗물은 버리고 그냥 수돗물이라든지 편한 물만 썼죠.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빗물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그게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유기성 폐자원이잖아요. 다 유기물이잖아요. 얘는 썩으면 그리고 잘 발효시키면 귀중한 퇴비가 되는데 이 퇴비를 우리가 만들어서 도시 안에서 어떤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도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농업 그러면 좀 생뚱맞죠. 도시 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어를 좀 빼보면 도시와 농업이라는 것을 뭉쳐가지고 도시농업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소가 H2O로 되어 있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새로운 물질이 생겼듯이 도시와 농업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게 농업의 연장선상이 도시농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방점으로 찍을 것인지 농업을 방점으로 찍을 것인지 해서 그 패러다임을 같이 하는데 저는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도시농업 그러면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도시에서는 보면 교육도 하고 하면서 스쿨방 강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도시농업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죠. 숲이나 공원이나 모든 공간을 다 우리의 도시 농업이고 거기에 문화 그리고 인공지반 위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어딥니까? 벽면, 하늘, 지붕 모든 공간을 다 도시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농업을 통해서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그거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영상을 유튜브에 찍었어요.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희 도시농부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땅이 넓은 게 아니고 뭐 한 평이나 두 평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상추를 생산하면서부터 어떤 게 바뀌냐?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단지 상추 하나 심었을 뿐인데 생산자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도시농부들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추를 심었는데 이거 수확해 너무 좋죠. 근데 마트에 갔더니 이만큼에 1,000원씩 팔아.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텃밭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그냥 1,000원에 파나 보다. 그 다음에 싸고 좋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도시 농부가 돼가지고 직접 키워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든데 마트에 가니까 이만큼이 1,000원이야?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오이를 마트에 가서 5개 1,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키워봤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게 5개 1,000원이라면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 되죠.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스스로의 농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민들을 이렇게 얼마나 힘드니까 도시에서 이런 분들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도농교류 또는 기왕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걸 좀 사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가 문화 같은 것도 되잖아요. 여러분 텃밭에 가면 힘들긴 하지만 즐겁죠. 네, 즐겁습니다. 이게 문화여가죠. 그 다음에 또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텃밭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도시농업을 하는데 다 친환경적으로 쓰고 또 새로운 방법을 하려고 그런 쪽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환경을 살리는 교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또 자부심이 생기시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참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도시농업이 아니고 희한한 도시농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이프팜이라고 파이프에다가도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다가 쭉 하는데 우리 도시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리는 거야. 어디로? 끈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직농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폐기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만들고 빗물 활용하고 요즘에는 또 이끼를 또 도시농업에 접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지금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되게 뜨거워요. 근데 또 옆집은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살고 있는 집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지 식물을 심었을 뿐인데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이죠. 넝쿨식물 심으면 되잖아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거 어떠세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공 집안에서 식물 심으면 조금 특별해야 돼요. 화분을 큰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끈을 식물을 심어가지고 넝쿨식물을 쭉 올리는데 이게 15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팔꽃 같은 거 심었어요. 근데 나팔꽃 말고 다른 걸 좀 심어볼까 해서 요즘엔 날씨가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열대성 작물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매마 들어보셨나요? 차요태. 그 다음에 또 꽃도 예쁜 꽃, 유홍추 이런 걸 혼재해서 심어가지고 이 건물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땅이 없고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공간만 있으면 한 1m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끈 올려가지고 쭉쭉 올려가지고 건물을 시원하게 하고, 이게 녹시율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푸른 색깔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이래서 그냥 콘크리트 바닥을 전부 다 녹색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예, 안에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쟁이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은 공간을 띄어서 이렇게 합니다. 얘들이 보면은 겨울에는 또 이게 갈변이 돼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라는 건 깨끗해야 되거든요. 끈을 딱 내리면 이게 싹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해가지고 저희 우리 텃밭에 갖다 놓고서 산에다가 낙엽을 썩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도시는 일반 농촌과 조금 틀린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녹색 커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의 도시 농업은 먹는 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환경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입이 많으면 요즘에 미세먼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탄소를 많이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옥상에서 우리 좀 이렇게 옥상을 비워놓지 말고 뭘 좀 활용합시다. 텃밭도 만들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꾸며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건물주들이 늘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게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기 건물주들이 많으시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옥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있죠. 뭘 놓게 되면? 그건 뭐냐면 혹시 텃밭을 만들었을 때 비가 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흙을 넣으면 또 무겁잖아요. 무거우면은 또 건물에 또 무게 때문에 좀 균형이 깨지거나 이럴 수 있죠. 충분히 다 공간 가죠. 예, 갑니다. 근데 도시를 생명을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가벼우면 어떨까? 또 물이 새는데 물이 안 새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파이프팜이라는 거예요. 파이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분을 식물을 심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제 이거 건물에 조그만 건물인데 거기 옥상은 다 돼 있어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붕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파고라라고 아시죠? 파고라 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식물이 너무 잘 자라요. 요즘에는 이제 바지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양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벽면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 도시농업의 공간이에요. 벽면은요, 자세히 보세요.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식물을 심고 가꾸는데 이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같이 봄하고 가을에 꽃을 심어 놓으면 여기 통학로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하고 우리 손주하고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요. 여기는 먹는 거 심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농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 떨어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그렇고 또 물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비는 다 버리고 새로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1년에 1300m가 떨어집니다. 평균. 그러면 1.3m. 한 이 정도 되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머리만큼 키가 큰 만큼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물이 다 어디가 있나 이거. 다 물은 버리고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빗물은 다 누명을 썼어요. 왜? 빗물은 지저분하다, 산성비다, 뭐다 해가지고 다 누명을 써가지고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빗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요. 빗물은요. 지금 요즘에 막 텔레비전 보면 뭐 태풍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적도 쪽에 필리핀 쪽에서 구름이 뜨거운 바다에 올려가지고 정류구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걸 물의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수증기가 쭉 올라와가지고 구름이 생겨 떨어지는 걸 물의 소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물들이 보통 보면은 다 물이 끓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증기가 증류수거든요. 근데 증류수인데 왜 물이 지저분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쭉 떨어지면은 처음에 지금 한쪽에 보면은 물이 뿌연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쫙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날 보면 깨끗하죠. 네. 자, 빗물이 지저분한 거예요? 공기가 지저분한 거예요? 공기가 지저분하냐?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황사나 부유물들이 많아, 뿌예. 근데 이 구름이 떨어져가지고 쫙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내 비가 온몸을 안고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빗물이 지저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빗물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걸 억울한 걸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빗물은 깨끗해요. 뭐예요? 막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이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빗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는가?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름을 바꾸면 돼, 이름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빗물을 좀 깨끗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시간차 공격을 하면 됩니다. 뭐 처음에 비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싹 떨어지게 놔두고 11분부터 그때부터 물을 받아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 떨어져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면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 깨끗한 물 먹으려고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텃밭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허드렛 물로 쓰든지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 핑계를 대는 거야. 빗물이 지저분하니까 안 받아. 빗물은 산성비니까 안 받아. 빗물은 뭐니까 안 받아. 다 이유를 대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정책도 그래요. 요즘에 비는 모든 것은 재난을 중심으로 했거든. 그래서 정책이 뭐냐면 신속 배제 원칙이에요. 물이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빨리 버리자. 그러니까 다 물을 직강화 시켜가지고 대지에 떨어진 것들을 빨리 버리죠. 이러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표가 있는데요. 한 1960년대는 100mm의 비가 떨어지면요, 한 10mm 정도가 바로 하천에서 빠지고 나머지가 논이나 밭이나 숲이나 대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100mm가 떨어지면요, 52mm가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땅이 빗물로 땅으로 스며들질 않아. 그러니까 자, 지금 요즘에 막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탄소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것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물이 해가 쭉 떨어져가지고 대부분의 물들이 숲에, 땅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젖은 땅, 축축한 땅이고 이쪽은 마른 땅이야. 그걸 우리가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바꿔서 후라이팬으로 한번 볼게요.
60년대 후라이팬은 물이 축축한 후라이팬이고 오늘 후라이팬은 아주 마른 후라이팬이야. 똑같이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더 빨리 뜨거워져요? 어떻게? 마른 게 되죠. 맞습니다. 주부라 역시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1960년대 지구가 후라이팬이에요. 그때는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혀질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지구는 후라이팬은 마른 후라이팬이기 때문에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추워지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물순환이 끊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면 탄소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물순환을 회복하는 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물순환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쉬운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도시에 아스팔트가 돼 있는데 이게다 빗물을 땅에다 집어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숲에다가 그런 것들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겠죠. 조금씩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이 물모이를 만드는 일이에요. 물모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물이 모이게끔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고추 심어 보셨죠? 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심냐면, 자, 땅을 파죠. 호미로 팝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짓고 그 다음에 모종을 넣거나 씨를 넣죠. 똑같이 빗물 심는 것도 똑같아요. 빗물 심어 보셨어요? 네, 아주 쉽습니다. 그냥 빗물을 심는 건요, 이렇게 산기슭에다 웅덩이를 팝니다. 또는 나무나 흙 같은 거, 돌 같은 걸 이렇게 썹니다. 그러면 싸게 되면 물이 흐르다가 고이겠죠. 고이면 이게 땅으로 스며들거나 증발산할 겁니다. 이걸 보고 빗물을 심는다고 그래요. 빗물 심는다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봤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빗물을 심어본 거. 그렇듯이 우리가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건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누가 하냐? 도시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환경센터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빗물을 만든 빗물통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는 지구를 살리는 운동의 가장 첫 번째가 사실 이런 거죠. 어려운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쉽게 버리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잘 쓰는 거. 이게 도시농부의 핵심 키워드 그런 거죠.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빗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뭐해서 아무 설득을 제가 10년 동안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뭘로 했냐? 빗물이 모이더라, 만물이 이롭더라, 하늘물. 그래서 이름을 하늘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하늘물 괜찮죠? 근데 이 하늘물이 좀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 쫙 보이시죠?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지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이지만 시골만 내려가서 밤하늘의 은하수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별 7개가 있어요. 무슨 별이 있을까요?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국자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국자 모양이에요. 그 은하수를 북두칠성에 푹 떠가지고 지상에 내린 물, 이 물이 하늘물이에요. 근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천수텃밭에 떨어져요. 제가 천수텃밭에 있거든요. 그걸 누가 받느냐? 은수가 받아요. 제가 은수예요. 그러니까 자, 은하수를, 하늘물은 은하수를 북두칠성에 푹 떠서 천수에 떨어지고 받는 게 은수로 받는다. 그러면 은하수, 천수, 은수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걸 보고 하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풀어서 물이 지금까지 빗물 그러면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하늘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물 같아, 깨끗한 물 같아,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이렇게 뭐 하늘물, 빗물의 새 이름 하늘물을 부르자 해가지고 컬럼도 쓰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문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빗물을 받아가지고요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맥주라는 게 가장 많은 원료가 뭐예요? 물이죠.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늘과 직거래하는 거예요. 하늘과 직거래.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정수시켜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홉 있죠. 우리가 맥주의 원료 중에서 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직접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맥주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하늘물 맥주 이렇게 됩니다. 불암산 전기에 우리가 뭡니까 맑은 물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도시농부들이 키우는 호불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사람들의 문학적 느낌을 갖고 같이 이제는 빗물이라는 말 쓰지 마요.
하늘물로 써요. 그래서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빗물도 굉장히 무서운 빗물이 많죠.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빗물은 관리, 정부에서 관리해라. 하늘물, 그건 뭐냐면 말랑말랑한 물. 예를 들어 어떤 물인가요? 소낙비, 가랑비, 보슬비 이런 것들은 말랑말랑하죠. 이런 것들을 친근하게 해서 우리가 하늘물이라고 불러서 문화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하늘물은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원구 중계동에 보면은 천수텃밭이라고 있어요. 그 불암산 가보셨나요? 네, 불암산 자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28,000평 정도 됩니다. 개인 땅에 거기는 이제 태능 하면은 유명한 게 있죠. 먹골배. 예, 다들 아시죠? 예, 태능에 먹골배가 있는데 거기 배 주산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배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텃밭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 숲도 있고 그래서 불암산 자락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하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양봉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활동도 뭐 허브 같은 것도 키우고 저희는 뭐 농사가 크게 하지 않고 조금 한데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저는 농사 잘 못 지어요. 저는 어떤 농사를 짓냐? 저는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도시 농부의 핵심적인 가치를 키워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 사회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농사는 잘 짓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천수텃밭에는 빗물을 많이 받아서 쓰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빗물이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빗물은 어디서 받아요? 물어보면 꼭 지붕에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는 골고루 어디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받아서 낮은 곳에서 쓴다. 이게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꼭 빗물을 지붕에서 받지 않고 계곡에서 받아요. 계곡에 집 쓰면 넓잖아요. 그럼 거기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라인을 연결해서 이쪽에 5톤, 3톤, 2톤 해가지고 전체 동시에 50톤 정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활용을 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빗물만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대부분 쓰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빗물로도 쓰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죠. 빗물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멋이 없으니까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빗물을 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작물의 보약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쭉 지나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끄덕이고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빗물통에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모이라고 그래서 계곡이나 아니면 산등성에다가 이렇게 둔턱을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빨리 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들 만들고 있죠. 그래서 둔턱을 만드는 일들을 물모의 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뭐냐면 물들이 빨리 흐르는 것들을 천천히 흐르게 하니까 거기에 수생태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주 일요일이었군요. 주일 그때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아니었는데 물가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두고 키우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딧불이를 이렇게 모기장 있죠. 큰 모기장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놓고 저녁 때 반딧불이가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체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물모이를 만들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생태계가 살아나고 물모이를 만드니까 천천히 물들이 고이니까 거기에 수생태계도 살아날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끼 같은 것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작은 노력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 불암산 쪽에 산불 난 거 아세요? 네, 신문에도 났었는데 산불이 났어요.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둘레길 주변이었는데 저희 텃밭 바로 위쪽에 산불이 난 거예요. 가보니까 망연자실했죠. 나무는 탔죠. 그 다음에 바닥에 낙엽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철렁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니다. 이거는 나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 복구 운동을 한 거죠. 첫 번째 복구 운동이 뭐냐? 불에 타서 쓰러진 나무를 구청에다가 얘기해서 버리지 마라. 놔둬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는 곳에 둔턱을 만들고 이게 층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이 조금이라도 고이게끔 만들어서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래요? 식물들이 다시 재자연화가 되려면 물이 필요한데 거기 어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떨어진 것들을 땅으로 심어서 빗물을 심어 놓으면 얘들이 다시 증발산하거나 올라오면서 식물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누구누구 했느냐? 어린이부터 유치원 아이들부터 저기 대한적십자사 시니어 봉사단 80세 노인들도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작년에 10번 정도 활동을 했고 올해 4번째 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쭉 해놓고 보니까 식물들이 막 자라게 했는데 그때 낙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파여가지고 저 밑으로 막 모래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물모이 만들었던 게 다 이게 꽉 차버린 거죠. 그래서 낙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끼들이 잘 자라는데 이끼 참 잘 자란다. 얘들이 뭘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표에 보면요. 작은 공간에 이끼가 우리가 모판이라고 있죠. 60에 30cm 정도 크기에 보면은 거기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끼가 한 판이 30년생 소나무 3그루가 탄소를 흡수하는 것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근데 이끼가 어떻게 되지? 보니까요, 얘는 최초의 육상식물이에요. 5억 년 전에 가장 물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육지를 덮은 식물이 이끼더라고요. 근데 이끼가 뭐 물가에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남극에서부터 사하라 사막까지 전 세계 지구에 16,000가지 종류의 이끼가 있대요. 야,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일반 식물하고 틀려가지고 얘 관다발이 없어. 체관과 물관이 없으니까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걔 뿌리는 그냥 자기 몸집만 지탱하는 역할하고 걔가 잎하고 줄기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소가 많으니까 도시를 재자연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식물이 뭘까 할 때 이끼인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 사시면 양지 바른 곳에 나무와 풀이 있죠. 근데 풀도 안 나고 아무 데 뒤쪽에 보면은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보면 이끼가 자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거야. 자, 도시농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바로 이끼로 도시를 재자연화한다. 이게 작년부터 이거를 결심을 하고 올해부터 쭉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시에 탄소가 많아서 문제가 되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옥상이에요. 옥상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재자연화시키는데 아니 세상에 옥상에 이끼가 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도시농업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왜 옥상에서 이끼가 안 크죠? 왜 옥상에서 이끼가 안 클까요? 남들이 안 큰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에서도 이게 지금 그 관악구에 한 개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이끼가 컸어요. 농가에서 농민들이 이끼를 키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쭉 그냥 빈 공간에다가 모판을 내다가 거기다 이끼 씨앗을 키워가지고 쭉 해서 파란 색깔 망을 쳐요. 걔는 이끼가 날아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검정색 차양막을 칩니다. 왜?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쭉 달았어요. 그러면 도시에서 저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면 도시에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나대지에서 키울 수 있다면 옥상에서도 공간만 이동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럴까? 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끼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는 꼭 먹는 것만 키우는 게 아니죠. 저희는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환경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이 방식을 제가 찾는 거죠. 일본 같은 데는 지붕에다가 옥상을 재자연화했거든요. 벽면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옥상이 얼마나 다 비어 있습니까? 다 비어 있죠. 그 공간을 우리가 재자연화시키면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에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빈 공간에다가 하나씩
이끼는 아까 얘기했죠.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걔는 몸집만 지탱할 수 있으면 되니까 부직불 깔면 어떨까? 그래 부직불 깔은 겁니다. 또 일부는 흙도에 넣고 그리고서 이렇게 똑같이 농가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수분을 주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남들은 옥상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걸 하는데 저는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서 도시농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탄소 흡수를 늘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곰곰이 보니까 서서히 이끼가 씨앗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끼는 특이한 게요. 걔가 씨도 있지만 자기 몸집이 잘라져 가지고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키워서 이거를 다 말려 가지고 부스려 가지고 쭉 뿌리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는 도시농업은 꿈을 파는 거거든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1950년대, 오늘은 6.25지요. 그 전쟁이 나고 황폐해가지고 모든 게 민둥산이 됐죠. 근데 국가에서 산림 정책을 통해 가지고 10년 만에 산림이 다 복구가 된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제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 민둥산이 저렇게 돼 있듯이 도시의 모든 공간이 다 지금 보면 벼 있는데 그 공간에 우리 도시농업의 활동을 통해서 재자연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보면은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맨날 깔짝거리는 게 뭐냐? 집에서 그냥 템블러 아니면 뭐 쓰고 뭐 일회용품 쓰지 말자 뭐 하는 거. 지금 보면은 우리 집 안에서 단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일 갖고 탄소 중립이 되겠냐 이거죠. 저는 전 지구적인 생각과 100년 후의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거, 그것들이 뭡니까? 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달나라를 가겠다고 저기 멀리 바라보는 그 보는데 누구는 이것만 보지만 저는 멀리 봐서 대한민국이 이 도시 재생을 우리가 옥상을 녹화시키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 어떻게 해요? 도시 농업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 농업이라는 도시 농부들은 지금 단순하게 식물을 키우는 그 한순간이 아니고 지구를 살리는 운동, 이런 것들이 하는 대단한 선구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안 될 것 같지요, 모든 게. 그렇지만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키우고 한 사람이 키우는 게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돼서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우리 김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씨앗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까지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역할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늘 뭐 정치인을 만나든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탄소 중립, 탄소 흡수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려면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아니면 학자라든지 사회 리더들이 100년의 꿈 그리고 지구적 생각을 통해서 큰 패러다임을 바꾸자. 우리는 이미 숲을 살리는 그런 운동의 어떤 최선봉의 성공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 환경센터나 1관, 2관, 3관, 4관 그리고 이 김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지금은 별로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